산 좋고 물 좋은 무주, 이제 수식어를 하나 더 해줘야겠어요. 대한민국 전통공예 메카 무주를 꿈꾸며 지난 2012년 문을 연 전통공예 문화촌이 있기 때문이죠. 덕유산에서의 개운한 산행을 마치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는요, 조금 편안하게 둘러보기 좋은 그런 곳이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 전체 소개를 부탁드려요. 네, 이곳은 2012년도에 3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물인데요. 1층에는 그 이제 무주의 그 유명한 태권도원, 그리고 또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했던 사고가 적상산에 있거든요. 사고와 관련된 조선왕조 실록 봉안 행렬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2층은 이제 그 상설 전시관이에요.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기관하고 이런 게 다 틀리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3층인데요. 여기는 무주 출신의 훌륭한 화가인 그 최북 선생님 그 전시관이 있고요. 또 맞은편에는 일제강점기에 그 순수 문화를 추구를 했던 그 우리 김한태 선생님의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역의 전통 공예서부터 또 예술 작품까지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최북 선생님의 작품부터 한번 볼까요? 네, 가시죠. 들어가시죠. 네. 네. 최북 선생님, 제가 좀 미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뭔가 북을 잘 치시는 음악가이실 것 같지만 사실 미술가세요.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최북 선생님 여기 보시면 피를 딱 써있고 붓이 딱 있죠. 네. 그래서 이분은 글씨도 잘 쓰고요. 또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이분의 재주가 세 가지 재주가 있거든요. 시, 서, 화. 그래서 삼기제라는 호를 가지신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 활동했다고 네. 하셨어요. 어떤 삶을 사셨죠? 네, 이분은 이제 숙종 임금 때 태어나셨는데요. 실제로 이분이 활동한 시기는 영조, 정조. 그때 우리나라의 문화 중흥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무주에서 태어나셨고 아버님이 이제 중인 계급이셨어요. 그런데 개사직이어가지고 아마도 추정하기를 경리나 회계 쪽이어가지고 그때 당시 조선 후기는 중인 계급이 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그림이나 글씨 이런 재주를 부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자가 77이에요. 77이요? 네, 77이 하니까 별로 어감이 안 좋으시죠? 숫자 7을 뜻하는 7은 뭔가 행운의 숫자긴 한데. 네네. 77하다 하면 품행이 방정하고 반듯반듯하다. 아주 잘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 근데 77 맞다라는 부정어가 붙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별로 행동을 깔끔하게 네. 못하면 77 네. 맞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분은 자가 77이고요. 호는 호생관, 삼기제 또 굉장히 많은 그런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은 여기 연보를 보시면 네. 숙종 임금 때 태어나셔가지고 마지막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길거리에서 동사를 하셨어요. 아이고, 왜 그렇게 되셨어요? 이분이 그 결혼을 나중에 했다는 그 설도 있지만 네. 문헌상으로는 뭐 젊은 부인이 미인도를 잘 그렸다는 이런 기록은 남아있지만 확실하게는 알 수는 없고요. 이분이 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래서 실제로 결혼을 안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화가예요. 조선 후기에 네. 보면은 문인화하고 그다음에 직업화가 둘로 나누거든요. 네. 근데 선비들이 보통 문인 화가이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별도로 이 최북 선생님은 어떤 직업 화가로서 그림을 그려서 팔아서 생을 영위를 했는데요. 실제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거를 팔아서 술을 몽땅 사서 이렇게 그림을 항상 술에 취해서 그림을 그렸고 그다음에
그 대신 자기 그림에 대한 색깔도 분명했고 네. 자신감도 대단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림도 잘 그리시고 글씨도 잘 쓰시고 시도 잘 쓰시는 제가 잘하지 못하는 세 가지 모두를 다 갖추신 최북 선생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옆에 보니까 양옆으로 이렇게 액자에 최북 선생님의 작품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딱 봤을 때 동물들도 많고 풍경도 많습니다. 어떤 작품이죠? 네, 이 선생님은 실제로 꽃 그림이하고 그 다음에 동물 아주 디테일하게 잘 그렸어요. 그리고 또 산수화도 아주 잘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이제 최영모, 털이 있는 짐승을 아주 생물하게 잘 그렸다. 그리고 또 메추라기를 아주 잘 그렸다. 여기 메추라기 그림 있죠. 어머, 그래서 진짜, 예. 네네 최메추라기라고 했고요. 또 오. 메추라기 순을 써서 최순이라고도 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분의 그 보면은 매화 그림이 있고 까치 그림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작품이 이제 이분의 대표적인 화조화 작품이고요. 메추라기가 실제로 그 선비를 상징을 해요. 아주 겸손하고 청렴한 선비를 상징하기 때문에 메추라기를 좀 많이 그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개 그림이 있죠. 네. 개 그림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개를 앞면하고 윗면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한 쌍을 그렸는데요. 요거는 원래는 과거에 속과 대과의 급제한, 그것도 장원 급제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아까 우리 최북 선생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화가라고 했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과거에 급제하는 게 최고의 목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많이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하나의 의미는요. 우리 백년해로를 해야 되잖아요. 개 해자에다가 옆에 그림을 보시면 식물이 갈대예요. 갈대 로자를 써가지고 해로 한 쌍 백년 해로화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네. 당시 우리 이제 문인화 화가들이 많이 또 그림을 그려서 선물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옆에 메추라기를 보는데요. 그 털을 정말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을 해서 뭔가 그 메추라기 귀여운 모습에 그 털이 보송보송한 그 질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표현을 굉장히 잘했고요. 그리고 이 개그림, 정말 이 길한 백년 해로할 수 있는 그 기운을 제가 보면서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북 선생은 산과 계곡을 직접 유람하며 눈에 담은 산천을 화폭에 옮긴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의 산수화와 아울러 다양한 작품 60여 점을 무주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작품을 보니까 해가 떠오르는 뭔가 바다의 모습을 굉장히 뭔가 역동적으로 그리고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은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네네. 실제로 출렁이는 네. 그 파도의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그려가지고요. 보는데 막 제가 네, 물렁물렁 할 정도로 네. 배를 타고 있는 네, 느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최북 선생님이 그 조선 후기에 유명한 그 실학자 그 이익 선생님하고 아주 절친이셨어요. 그래서 이익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조선통신사로 해서 네. 이제 최북 선생님이 일본을 갈 때 너가 직접 일본을 갈 때 떠오르는 해를 가까이 볼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떠오르는 해를 보고 그 감흥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나에게 좀 보여달라 네. 이랬대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작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분이 그 생생하게 조선통신사로 해서 일본을 갔을 때 그 떠오르는 해를 생생하게 그린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일본 분들이 이제 감흥을 받아서 네. 실제로 조선통신사로 해서 몇 번을 일본을 갔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이분이 머무는 숙소에 일본
일본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해요. 이분한테 작품을 받기 위해서. 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이분의 작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그림 이외에 또 이 풍설 야귀인이에요. 요거는 선생님은 지도화의 또 대가였거든요. 그래서 개 그림 한 쌍도 실제로 100% 지도화라는 거는 손가락으로 붓을 묻혔고 디테일하게 이걸 그림을 그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의 작품은 한 6점 정도 내려오는데 이 풍설 야기는 한 80% 정도 지도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 쓸쓸하게 겨울에 바람 부는 날 밖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풍설 야기는 이분의 죽음을 예견한 작품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설 야기인 하면 시의도의 대표작이거든요. 네. 시의도라고 한 거는 이제 시 한 구절을 딱 제시로 딱 놓고 그다음에 이분이 상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도에 그때 당시 조선 후기에는 시의도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80%그 지도 작품으로서 이제 아주 죽음을 예견했던 그런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주를 대표하는 작가를 만나봅니다. 이곳이 좋은 게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은 미술관으로 또 글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곳을 문학관으로 이렇게 두루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이곳은 문학관이에요. 어떤 내용이 전시되고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김한태 선생님이 우리 해방되기 전에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짧은 생을 살고 가셨는데 이분은 일제강점기에 짧게 그 비평 활동을 하신 분인데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에는 문학인들이 그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일본을 찬양하는 이런 데 정치적인 색깔을 띌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럴 때 그거를 딱 접고 순수하게 문학을 이렇게 참가를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주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그 순수 문학인으로서 지금 현재 그 우리 무주 하면은 구천동 계곡이 떠오르죠. 갔다 왔어요. 제가 갔다 오셨어요? 방금 전에. 네, 일경 라제통문에 가면 네. 이분의 문학비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무주를 아주 사랑하셨고 무주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네. 순수하게 지금 문학 사상사에서 문학인들이 돈을 걷어서 문학비를 건립을 해서 현재 무주를 대표하는 구천동 계곡 일경에 네. 이분의 문학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가시면 꼭 한번. 그니까요. 네, 제가 네. 방금 무주 구천동 계곡을 보고 왔는데 네. 절로 그냥 시가 나오고 막 절로 막 글이 써질 것 같은 그런 절경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더 그 감격을 받아서 글을 잘 쓰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네요. 안에도 둘러볼까요? 네. 일제강점기 국어 말살 정책 그리고 친일 문학에 대한 거센 압박 속에 절필하고 끝내 요절한 시대의 아픔이자 정신의 상징 김환태 선생도 만나보세요. 김환태 선생님의 어떤 일대기가 쫙 한눈에 보기 좋게 적혀 있네요. 네, 저기 보시면 이제 김한태 선생님의 그 얼굴이 보이죠. 굉장히 잘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선해 보이세요. 예, 예, 예. 네. 실제로 이제 교편 생활을 하시다가 몸이 안 좋아서 내려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무주에서 태어나셨고요. 공부를 아주 잘해서 전주로 가서 중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중학생이라는 말 표현을 안 했지만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네.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본인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주도를 해서 일본인 교사를 쫓아내는 계획을 세워요. 이제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네. 무기정학을 당하게 돼요. 아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편입을 해요. 그래서 서울 보성 교보로 편입을 해서 거기에서 선배가 이상 선생님 날개를 지으시. 예. 그리고 선생님이 김상용. 이상 그리고 또 김상용. 김상용 나무로 창을 내겠소. 네. 그리고 아. 또 정지용 시인까지 네, 네. 해서 당대의 걸출하고 유명한 그런 문인 작가들과 이렇게 교류를 많이 했던 분이 바로 김환태 선생이군요.
너무도 소중한 문화예술인들을 만나고 돌아서면 6개의 공방이 모여있는 공예촌 투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작품 감상만으로도 충분히 행복. 각 분야를 대표하는 작가들에게 직접 작품을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공예촌 본격 투어 지금 시작합니다. 전시관 밖으로 나오니 보석 공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보석 그런 뭐 장식구를 파나 했더니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서 석체화 작업을 하시는 작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뒤에 보니까 세계적인 천년 화가. 왜 본인을 세계적인 천년 화가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 나라를 네. 전시 활동하면서 네. 그 현지에서 극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 예. 석체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석체화라는 것은 네. 이 천연 돌에서 나오는 원석 칼날을 와, 너무 분쇄해서 예쁘네요. 네. 그 가루로 작업을 한 게 석체화입니다. 안료나 물감을 쓴 게 아니고 네. 원석을 그대로 가루를 내어서 만들어낸 이 가루들이 여기 이제 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 석체입니다. 그래서 왜 천년 세월이라고 하냐면 네. 1000년 동안 색이 변하지 않는다 해서 천년화. 실제는 1000년이 더 갑니다. 그쵸. 네, 원래는 이제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만년화라고 하죠.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뒤에 보이는 이 모든 작품이 다 그 돌가루를 이용해서 석체화 맞죠? 네.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데 요거 하는 과정을 조금 저희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한 입장을 제가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그 돌가루를 붙여주는 역할인 거죠? 예, 아주. 네. 붓을 놀리는 이 손놀림이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뭔가 정교하기도 하면서 그 위에 이 작업 방식은 좀 어렵고 힘들어요, 이게. 꽃잎 한 장을 만드는데도 지금 굉장히 이거 한 점 작품 많은데 수천 번을 들고 털고 뿌리고 털고 이런 방식으로 그려내는 거. 자, 예. 이렇게 작업을 해서 요 한 작품 완성되는데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진짜 세계적인 석체화 작가님이신데요. 우리 김기철 선생님의 작품 여기 무지에 오시면은 이 귀한 작품을 직접 눈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또 선생님을 직접 뵐 수가 있으니까 무지에 오셨을 때 꼭 들려주세요. 최석화 작가님에 이어서 옆에로 오니까요 악기장 명인 허희철 선생님이 있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뒤에 보니까 전통 예. 악기들이 있는데 검은고인가요? 아니면 그 검은고 가야금 뭐 어떤 종류인가요?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작품으로 해서 악기가 구악기 중에 현악기하고 관악기는 다 만들어집니다. 진짜요? 예. 그러면 뭐 아쟁 이런 것도 다 만듭니다. 해금, 아쟁, 네. 가야금, 검은고 해서 통틀어서 현악기, 관악기가 한 15종 정도 다 만들어집니다. 제가 가야금을 뭐 키시는 분들은 많이 뵀지만 만드시는 네. 분은 처음 뵙는 거라서 어떤 과정으로 됐는지 제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게 나무는 어떤 나무죠? 오동나무예요. 예. 오동나무를 30년 이상 된 것을 켜서 자연 건조를 7년 정도 시킵니다. 7년이나. 예. 그래서 4년 정도는 눈비를 다 맞추고요. 그 다음에는 자연 바람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와서 자연 바람을 맞추면서 네. 계속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악기마다의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도에 따라서 이 두께를 잡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네.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 예. 예. 그래서 얘가 그 음색을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평생 가지고 갈.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해준다. 어머님이랑 두 분밖에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금세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드려 보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네, 오늘 상태가 어떤가요? 오늘 지금 아직 약간 두껍습니다. 좀 더 벗겨야 되는군요. 소리가 시끄러우신가요? 좋은가요? 아니, 듣기 뭔가 집중이 잘 돼요. 네, 그럼 또 다른 작업도 작업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가보시죠. 네. 수없이 많은 손길과 시간을 거쳐야 비로소 하늘의 선율은 물론 비록 연주는 못해도 소장하고픈 아름다운 악기가 완성된다는 걸 배울 수 있는데요. 배울 수 있다는 게 또 하나 있답니다. 이번에는 단소를 보여주신다고 예, 예. 하네요. 이게 이제 그 체험하는 학생들 네. 초등학교 5학년 되면은 이 단소를 배우는 음악 시간에 네.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을 하게 오게 되면 기계를 쓰니까 위험하니까 미리 다 해놓고 마지막 뒤에 지공을 하나 남겨놨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건 뚫고 네. 따듬어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한 번씩 불게끔 네. 해서 그렇게 해놨거든요. 예. 앉아보세요. 내리세요. 내리네요? 네. 될까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내리세요. 저요? 천천히. 더? 네. 수로 놓으세요. 그래서 안에 먼지 털고 네. 이렇게 돼 보면 소리가 납니다. 자, 보세요. 와, 제가 직접 불어봐도 되나요, 네. 혹시? 그 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보다 낫습니다. 제가 그 악기 저는- 만드는 거 선생님보다 못할지라도 단소를 조금 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오랜만에. 네, 이곳에 오시면요, 무주에 이런 다양한 네. 전통 공예에서부터 미술 작품, 문학 작품, 이건 진짜 그 예술의 총 버라이어티 총 집합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저처럼 산행을 즐기신 다음에 이게 딱 구경하시면서 편하게 둘러보시고